역대 정부 중에서 불평등이 증가가 가장 많았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그걸 되게 고통스러워하셨대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왜 불평등이 자꾸만 증가하냐. 전두환 노태우 정부 내내 불평등이 줄어들다가 94년부터 불평등이 계속 증가해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내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4년부터 왜 증가했는지를 보면 오늘의 플러스 경제 성장과 불평등에 대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불평등의 저자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BC 오랜만에 오셨죠?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송경제 제가 진행하기 전에는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몇 번 나갔었습니다. 예. 네. 하여튼 다시 MBC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오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자, 최근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일본 경제 위기에 대한 원인 진단을 아주 독특하게 한 것 같습니다. 평등이 원인의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 일본 사회가 평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장기 침체로 이어졌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얼핏 듣기에는 우리가 익숙한 거는 불평등이 경제가 정체된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더 익숙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나리타 유스케 경제학자 교수인데요. 오히려 일본이 너무 평등지향적이고 그러니까 고소득자, 세계적인 일종의 초대박 고소득자,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이런 분들 비롯한 그런 사람이 일본은 너무너무 없다. 오히려 지나치게 중산층 지향적이어서 예.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중남미 사례들을 많이 들면서 워낙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뭐라 그럴까요? 출발선부터 너무 차이가 있으니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 자체가 꺾여버려서 그래서 경제도 성장을 못한다. 이걸 우리는 일반적인 사례로 배웠는데 오히려 초대박 부자가 안 생겨서 경제 성장이 안 일어난다.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실제로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해롭다 하는 거를 먼저 좀 그 자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빈곤한 상태로 빠져버리면 예. 나름 능력 있는 뭐 어린아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청년들이 뭔가 기회를 발휘 못한다 그럴까요? 예. 스티브 잡스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도 외국의 이민자였는데 뭔가 일정한 정도의 그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면 예. 그런 사람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그런 게 특히 이제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어떤 논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예. 도대체 평등지향적이면 경제 성장이 왜 안 좋은가 예. 얘기인데 원래 경제 성장이 뭐냐의 문제인데 실은 경제 성장이라는 건 결국 기업의 투자 및 혁신과 관련이 많거든요. 기업의 투자 및 혁신은 기업가들은 왜 이 투자와 혁신을 하는가? 예. 그거를 보통 우리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불확실성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경영학자이긴 한데 프랭크 하이너만 나이트라는 경영학자가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은 도대체 이윤의 동기가 뭐냐? 1920년대 경제학자였는데 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막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사회주의를 막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찾은 게 이윤의 원천, 정당성을 밝혀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게 위험 개념과 불확실성 개념을 분리한 건데 계산 가능한 거는 위험, 네. 계산되지 않는 게 불확실성. 예. 그래서 기업가들의 초과 이윤이란 불확실성에 뛰어들어서 네. 그 대가로 얻는 게 초과 이윤이다.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불확실성 이퀄 초과 이윤 이퀄 이제 어떤 기업가 정신인 거여가지고 예. 그러면은 실은 다르게 표현하면 대박의 꿈을 꾸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회가 역동적인 경제체가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과 달리 자신이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그럼 그렇게 인생을 걸고 뛰어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정당한 대가를 그것도 인생까지 걸고 그쵸. 사업을 한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줘야 누군가가 혁신하고 사업하고 투자하지 안 그러면 다 직장 생활만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실리콘밸리 뭐 등등에 네. 100개의 회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막 투자를 할 때 그 벤처 캐피탈 같은 데서 뭐 한 막 이것저것 100개 투자를 하면 네. 그중에 많이 건지면 5개 내지 10개를 건진다 그래요. 예. 그런데 90개 내지 95개가 다 망하더라도 이 5개 내지 10개가 한 번 성공을 하면 대박을 치니까 예. 손해본 걸 다 만회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뭐 우리가 혁신 경제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부자 되세요라는 거를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무슨 왜냐하면 말씀인지 혁신 경제와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화성에 무슨 뭘 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페이스 예. X라는 거를.
그리고 우리 전기차라는 것도 지금 뭐 하기 어려웠던 거고 요 최근 뉴스 보니까 암모니아 자동차를 또 뭐 연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양자 컴퓨터가 됐건 네. 이런 거는 말만 들어도 야 그런 게 되겠어? 싶은 거를 뭔가 이렇게 약간 똘끼를 가지고 뭔가 네. 어마어마한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건데 남들이랑 비슷하게 벌면서 모험적인 투자를 한다는 건 손해보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 사회가 뭔가 대박의 꿈을 장려하는 거랑 혁신 경제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평등이 너무 있다 보니 그 쉽게 얘기해서 누가 혁신해서 초과 이윤을 거둔 거를 사회가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일본에선 창업 안 하고 새로운 혁신 안 한다. 그 얘기인 건가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무슨 일본이 북한 경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뺏어가진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 예. 예전에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 일본의 특징을 축소지향의 사회라고 예, 저도 표현한 적이 기억납니다. 있었거든요. 예. 축소지향의 일본 이런 표현을 쓰신댔는데 일본은 약간 뭐 일본을 상징하는 문화인류와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국화와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은 나리타 유스케 교수가 말하는 거는 일본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의 문화를 얘기하면서 일본이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예.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서 뭔가 뭐 이렇게 그 이러저런 오타쿠라 그러잖아요. 예. 그 자기가 있는 데서 오타쿠 정신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한때 일본의 백년 가게를 부러워했는데 예. 백년 가게를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걸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머님 아버님이 하던 거를 계속 가업으로 물려받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그것이 새로운 도전을 안 하는 말과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인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사회 제도, 예를 들어서 누진세라든가 아니면 조세제도 같은 걸 통해서 누가 엄청난 초과 이익을 거두면 그거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우리 공동체가 지원했기 때문에 네가 혁신한 거지 하면서 나누자 해서 엄청난 세금을 많이 징수하다 보니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 안 된다. 북유럽을 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처럼 일본이 그런 사회제도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문화적인 이상한 어떤 그 그렇죠. 뭐랄까요? 그런 형태 때문에 바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문제와 예. 경제성장 문제가 본질이 뭐냐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쭉 공부를 해보면 결국 경제성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박의 꿈을 장려하는 사회가 경제성장이 용이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인간은 일종의 뭐 진화론적으로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미세하게 뭐 불평등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안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격차가 너무 커지면 네. 그 사회의 통합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실은 한 사회가 한편으로는 초대박의 꿈을 장려해야 되고 네. 그걸 너무 시기 질투하면 안 되고 그러나 인간 본성에는 그걸 시기 질투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적절하게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또 해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야 벌어져도 괜찮아. 한편으로는 야 벌어지면 안 돼. 그 어떤 가운데에 되게 어떤 줄타기라 그럴까요? 예. 그래서 실은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유세를 폐지한 거였어요. 네. 프랑스에서. 네. 그거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너무 그런 걸 억압하는 문화는 오히려 혁신 경제를 장애한다. 예. 해서 풀어주지만 그 사회 구성원들은 야 이게 뭐 부자들만 잘 사는 사회 되라는 얘기야 하면서 그걸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 사회가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는 리버럴하면서 예. 약간 자유주의적 가치를 좀 예. 이렇게 인정해 준다 그럴까요?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거죠. 예. 또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약간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예. 그 이렇게 어려운 줄타기가 실은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 또 한편으로는 사회 통합의 그 조화를 이루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일본의 그 경제학자는 본인들의 나라가 이렇게 평등을 극단적으로 지향하는 듯한 문화를 갖게 된 원인 이런 것도 혹시 규명한 게 있나요? 그거를 따로 하진 않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특유의 가지는 게 사람들의 정서랑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예컨대 뭐 초고령화 대체구 일환으로 존엄사를 장려해야 된다를 얘기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말 들으면 일리는 있지만
좀 너무 인간미가 없다 그럴까요? 그런 약간 스타일의 경제학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이제 화두를 던져 주셨으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대부분 불평등이 심화된 시점을 평생 직장 개념이 깨진 IMF 외환위기 이때를 많이 꼽는 것 같아요. 네. 실제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불평등화가 심화된 건 맞나요? 그때만 보면 불평등이 심화됐는데 네. 장기 시기열 자료를 보면 예. 계속 우리나라 불평등은 줄어들었어요. 어. 심지어는 고용노동부가 만든 데이터 중에 이제 1980년부터 시작하는 임금 데이터 그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 일종의 한 10,000개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뭐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네. 그거에 준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정부 내내 불평등이 줄어들다가 예. 계속 우리나라 불평등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부터 올라가는데 그 시점이 보통은 94년으로 나와요. IMF 외환위기 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학을 하시고 특히 불평등에 관심 많은 연구자분들의 어떤 논문이나 그런 걸 보면 예. 90년대 초중반에 불평등이 증가됐다고 말하면서 네. 93년, 94년 이때쯤을 얘기해요. 예. 그런데 93년, 94년은 아무리 쳐다봐도 예. 왜 불평등이 왜 증가했지? 라는 걸 알 방법이 없어요. 아, 논문에서는 규명을 안 해놨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97년은 실은 뭐 대규모 정리해고라든가 또는 이제 그 유동성 걸려가지고 대규모 해고라든가 이런 게 뭐 그다음에 대량 부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겪었잖아요. 예. 그리고 전 국민들로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그러니까 1990년대 초중반에 불평등이 증가했지만 외환위기 때 심화됐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데이터를 본 분들은 데이터를 안 본 분들은 이제 아예 97년부터 불평등이 증가됐다. 그런데 한 가지 미스테리한 거는 예. 왜 94년부터도 재밌지만 예. 94년부터 불평등이 계속 증가해요. 예.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내내 증가하거든요. 이 일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재벌들이 뭔가 계열사가 뭔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 정리해고가 많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불평등이 증가했다는데 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예. 정리해고가 불평등이 원인이면 정리해고 숫자가 전년도 대비 계속 늘어나야 돼요. 첫 해년도가 만약에 10만 명을 정리해고했다. 예. 그러면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은 전년 동기 대비 현재가 기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작년에 10만 명인데 올해도 10만 명을 정리해갔으면 불평등은 그대로 해야 돼요.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작년에 10만 명이면 올해는 15만 명, 네네. 뭐 다음 연도는 20만 명. 그래서 정리해고가 정말 원인이었으면 정리해고 숫자가 계속 늘어났어야 돼요. 예.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계속 더 늘어났어야 돼요. 예.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은 정리해고가 불평등의 원인이었다는 얘기는 가만히 생각하면 약간 괴상망측한 얘기예요. 사회가 점점 뭔가 괴물스러워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예. 그래서 이제 94년부터 왜 증가했는지를 보면 1992년 8월에 했던 한중 수교가 불평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어찌 보면 학생운동으로 대변되는 뭔가 우리의 권익을 찾자 그런 사회적인 열망도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자꾸 올리려는 노력들이 병행됐던 것들도 있어서 뭐 불평등도가 일부 완화됐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짐작은 됐었거든요. 근데 94년도라는 좀 뭐랄까요? 예기치 못한 숫자를 얘기해 주셔서 그건 뭘까 싶었는데 한중수교다. 92년도부터 체결된. 그렇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제가 쓴 책 제목이 좋은 불평등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단락을 아예 한국 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아예 썼어요. 이제 1992년도에 한중수교를 체결하는데 한중수교 체결하기 92년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1987년에 6월 항쟁이 벌어지면서 예.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예. 그 이후부터 노동조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노동운동하는 쪽 분들은 87년 7월, 8월, 9월을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아예 표현해요. 사회학자들 아예 그게 하나의 그냥 87년 6월 항쟁이라는 고유명사처럼 그렇군요. 7, 8, 9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아예 표현을 해요. 예. 그리고 어지간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사 노조들, 뭐 네. MBC 노조가 됐건 KBS 노조가 됐건 87, 88, 89, 90, 91년 요 5개년도에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거의 3분의 2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임금 인상률이 20% 내지 30%였어요. 예. 한 해. 예. 왜냐하면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높았지만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저숙련, 노동 집약적, 수출 제조업이 중심이었고 예. 대표적인 산업이 신발, 섬유, 가발 뭐 이런 거였어요. 목재. 예. 그러니까 다 이게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예. 나쁘게 말하면 인건비 쥐어 짜서 외국에 수출하는 산업이었어요. 네. 그런데
1992년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덩샤오핑이 남순 강화라는 걸 하면서 수출 중심 공업화 노선을 전면적으로 채택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개 사건인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실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리고 그때 14차 전국 인민대표자회의가 있었는데 전인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용어는 그때 공식 채택된 용어예요. 92년도 전인대에서. 네. 그러니까 8월에 한국과 한중 수교를 하면서 일종의 중국의 수출 중심 경제 노선이 한국에 상륙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한국의 높은 인건비 부담이 어려웠던 공장주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전을 해요. 네. 그래서 당시 데이터를 보면 책에는 뭐 자세히 나왔는데 해외 FDI 해외 직접 투자가 나가는 직접 투자가 그때부터 92년부터 급증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원래 인건비를 막 쥐어짜서 수출을 했는데 네. 임금 인상이 이제 일종의 노동운동으로 인해서 임금 인상이 쫙 올라가니까 예. 이게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중국으로 대거 이전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공장이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우리가 신발을 만약에 1,000원에 만들었다면 중국은 200원, 300원에 만드는 거죠. 그렇죠. 국제 무역에서. 예.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없었더라도 음. 실은 가성비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데이터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신발 산업과 섬유 산업에서 대표적인 대구의 섬유 산업, 부산의 신발 산업이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다 초토화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쓴 다음에 지금은 한때 그 부산에서 신발 공장에서 노동운동하다가 지금 언론사 기자로 있는 아무개 기자를 만났는데 네. 최병준 소장 말이 맞다. 내가 그 정리해고 무슨 그 투쟁했었는데 예. 외환위기 이전에 했었다 하면서 그때 대규모로 중국으로 많이 이전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개혁 개방 노선을 선택하면서 글로벌 사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선 더 싼 인건비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한국에서 우리가 왜 하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글로 일부 이전도 했을 거고 또 중국 근로자들이 또 한국 와서 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근로자들이 적정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교섭력이 떨어질 테니까 그것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마치 러시아가 이번에 러우 전쟁 때 러시아를 지금 서방이 제재하는 것처럼 천안문 사태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중국을 제재를 했어요. 예. 그래서 92년도에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서방은 없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때 마침 노태우 정부가 그 한중 수교를 해버렸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공산권이랑 어마어마하게 수교를 하면서 그래서 서구에게는 중국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치게 되고 한국 경제에 미쳐서 중국이 그 이후로 세계 무역기구 WTO를 가입하는 거는 2001년도 11월 달이에요.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90년대 그 초중반부터 2001년 세계 무역기구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주로 많이 진출을 해요. 중국에. 예. 그리고 기술 수준도 상대적으로 저기술 또는 중기술 계통의 기술이 많이 중국에 진출을 해요. 예. 그런데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그 서구 선진국들의 공장도 그때 이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는 거 그 즈음부터예요. 그런데 역대 자료 중에서 정부 중에서 불평등이 증가가 가장 많았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예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그걸 되게 고통스러워 하셨대요. 네. 내가 뭔가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왜 불평등이 자꾸만 증가하냐. 내가 예. 뭘 잘못하고 있는 거냐. 이제 제 책에서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해명했는데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가입 이후에 평균 경제 성장률 연평균 12%. 그 금융위기 전까지. 예. 그리고 중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5%,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30%였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94년도는 중간이 날아간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이 하층 대비 상층의 격차가 불평등인데 예. 상중하로 쪼개보면은 그러니까 94년 불평등 중간이 약해진 거고 네. 제조업 일자리가 확 줄어든 거니까. 예. 근데 2001년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제조업 대기업들이 중국 수출 대박을 치게 돼요. 예. 그래서 상층이 급격하게 치솟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도 예. 이때 올라가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제일 심하고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이 되는 시점도 이 시점인 거죠. 예. 그래서 97년 그러니까 94년도 중국 때문이었고 예.
그리고 2001년 이후에 불평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도 중국 때문이고 2008년도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오니까 네. 글로벌 교역량이 반토막 나거든요. 예.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 합치면 한 세계 경제 한 40 내지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작살나서 예. 불평등이 그때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상층이 꼬꾸라지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90년대 초중반에는 저소득층이 맞아요.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중국 때문에 유실했고 네.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에는 고소득층이 중국 특수 효과로 인해 더 높은 소득을 누리게 되다 보니 결국 불평등이라는 게 상위 소득과 하위 소득의 격차인데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원인 야, 이렇게나 저렇게나 중국 때문이었군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떤 또 영향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였었잖아요. 예.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리고 한 2010년, 11년 넘어가면서 유럽의 재정위기로 넘어갔었는데요. 네. 같이 이제 연결되는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우리나라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예. 원래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야 경제 위기가 오면 불평등이 증가하는 거야 하고 이제 우리 특히나 외환위기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예.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불평등은 줄어들고 예. 심지어는 당시에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뭐 종부세 완화를 비롯해서 감세 정책을 막 써요. 예. 부자 감세 정책도. 부자 감세 정책을 쓰는데도 불평등이 완화돼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중심 경제인데 한국 GDP 한 40 내지 45%가 수출로 인해서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층에 있는 글로벌 제조업 대기업,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데 등등 포함해서 거기가 전 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니까 수출량이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상층이 소득이 꼬꾸라지면서 네. 불평등이 줄어드는 거죠. 네. 유럽의 재정위기가 수습된 다음에 예. 다시 이제 불평등이 커지기 시작을 해요. 예. 왜냐하면 교역이 회복되니까. 예. 그런데 데이터마다 좀 다른데 임금 불평등에 국한시키면 2014년을 최정점으로 예. 불평등이 최근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왜 그런지 쭉 보면은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뉴 노멀 한자로는 신상태 중국식 발음으로 그걸 신창타이라 그러는데요. 네. 신창타이 정책을 시진핑이 본격적으로 하면서 일종의 우리로 치면 중간재 국산화 작업을 해요. 중국이. 네. 중간재를 국산화하면서 한국이 중간재 수출을 못하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의 90% 가까이가 중간재였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어서 상층이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상위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을 못하게 돼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 불평등이. 네. 지금 우리나라 불평등 크게는 지금 두 축인데요. 예. 상층은 수출과 연동된 게 가장 크고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출 전면 금지법을 만들면 예. 수출이 반 이상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상층이 꼬꾸라지니까. 예. 그리고 하층은 이제 고령화 요인, 음. 어르신 요인으로 이제 1인 가구가 늘어지고 고령화가 되면서 취업하지 못하게 되고 빈곤 노인이 많아지고. 예. 그래서 상층은 중국의 중간재 자급화로 인해서 수출이 둔화되면서 불평도 줄어들고 있고 하층은 주로 이제 고령화 요인으로 이건 이제 정책 영향이 많은 거죠. 네. 이건 이제 시장 영향이 많은 거고. 네. 그런 두 가지 요인으로 불평등이 작동했다고 볼 수가 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국의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까? 늘고 있는 시점입니까? 불평등은 이제 크게는 복지나 세금을 걷기 이전 단계인 시장 불평등과 예. 이제 세금을 걷어서 복지 혜택을 준 다음에 이제 가처분 소득을 두 가지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근데 경향적으로는 둘 다 줄어들고 있어요. 시장 소득은 비슷하거나 살짝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평등도가 줄어든다. 평등화하고 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오.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중국의 수출을 우리가 못하게 되고 예. 중국의 수출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불평등이라는 게 결국 하층 대비 상층의 격차인데 대한민국의 상위 10%는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면 예. 얼핏 생각하면 변호사 같은 사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한국의 상위 10% 제일 많은 사람은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수출이 잘 되면 그분들 소득이 올라가서 뭐 등등등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는 상층 요인은 수출 요인이 가장 컸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층 요인은 한국에서 노인 불평등이 줄어들고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이 동시 줄어드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네. 노무현 정부 말기에 당시 박근혜 대표가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한 정책 중에 네. 기초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알죠. 예. 그게 이제 도입된 연도가 2008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을 보면
2008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9년 10년부터 꼬꾸라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둘 다 줄어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기초 노령연금 그게 한 9만 원짜리를 도입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2014년도에 또 기초연금이라 해서 9만 원을 20만 원으로 늘렸어요. 예. 그때부터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하층은 복지 요인, 예. 특히 이제 기초연금, 그러니까 노인 관련 복지 정책 또는 노인 관련 일자리 정책을 하면 대체로 불평등이 줄어든다. 네. 그리고 상층은 수출이 안 좋으면 불평등 줄어든다. 예. 근데 현재 추세는 위에는 안 좋은 요인으로 불평등 줄어들고 있고 예. 밑에는 약간 좋은 원인으로 불평등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얼핏 들으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불평등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특히 그 원인을 지금 말씀 주신 통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로소득이든 아니면 이전소득이든 간에 그 소득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것 그쵸. 같은데 요즘 들어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산소득이잖아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워낙 뭐 높았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불평등을 집계하는 그러니까 방식을 달리하면 불평등도가 더 늘은 거 아닌가 싶어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자산은 이게 우리가 자동차는 자산이냐 아니냐 뭐 금은 자산이냐 아니냐 때문에 자산은 실은 측정이 좀 약간 제한적이긴 해요. 네. 그리고 나라마다 이게 자산의 국제 비교도 좀 어렵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체감으로 느끼기에 뭐 네. 복잡한 이론을 다 떠나서 자산 불평등은 명백하게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것도 특히 이제 우리가 자산의 큰 비중이 주택과 뭐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보면 한국은 특히나 이제 주택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주택 불평등은 버블기에는 불평등이 커지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격 상승기가 있고 가격 수축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재밌게도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면 일종의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제일 높았을 때가 네. 2007년경이거든요. 예. 근데 2007년 이후부터 한 2014년까지는 부동산이 대체로 정체돼 있거나 하향이었거든요. 예. 그럴 땐 자산 불평등도 같이 줄어들어요. 음.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버블이 벌어지면서 뭔가 상승기를 탈 때는 네. 격차가 쫙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실은 뭐 토마 피케티 얘기도 그렇지만 자산 불평등 문제는 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원만한 해법이 없다. 웬만한 해법이 없고 자산 불평등은 자본주의가 진행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사실이고 예. 그리고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자산 불평등을 줄여주는 방식은 전쟁이었어요. 네. 전쟁으로 인해서 건물이 파괴되면 부자 건물이 파괴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불평등이 전쟁과 흑사병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장기 평화 체제가 걸리면서 예. 이제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이 커졌는데 자산 불평등 자체를 줄이려 그러면 실은 뭔가 정수적 반감이 큰 방법. 예컨대 뭐 자산을 몰수한다든가. 뭐 혁명적인 방법. 예컨대 예. 뭐 우리가 뭐 종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리면 네. 자산 불평등 줄이겠지만 그 당하는 사람은 동의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자산 불평등이 커지는 것 자체는 사실인데 그걸 줄이는 방법은 자산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줄이긴 되게 어렵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 민주주의를 뭔가 좀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자산 불평등을 좀 고민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최대치는 저소득 저자산인 사람에게도 높은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접근권을 보장해 주는 거. 교육이 어떻게 보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안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자산의 개념 자체가 예. 소득의 역사적 축적물이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제가 이제 그 국회 보좌관 할 때 금감원 뭐 직원들 있으면 네. 금감원 직원들은 소득은 많은데 아직 자기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뭐 예컨대 연봉이 뭐 한 1억이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대출 제도를 도와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네. 일정한 정도 세월을 쌓으면 자산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산 불평등은 자산으로 풀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헛된 공상이거나 예. 피케티 같은 사람은 아예 그 상속세를 매겨서 90%를 회수하라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라 그래요. 예. 다 되도 않는 얘기들이거든요. 예. 본인이 프랑스 대통령에도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는 자산 불평등이 증가하는 건 사실인데 뭔가 소득 기회에 대한 교육 접근권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해법이 아닌가. 네. 이해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 불평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제도들도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 뭐 그건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런데 우리 불평등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지 않습니까? 이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은 그럼 그동안 불평등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해 오고 있었나요? 이게 이제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막 올렸었는데요. 네.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2.5% 정도 됐어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첫 해년도에는 16.4%, 두 번째 년도에는 10.5%인가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두 개 년도 합계 단순 합계로 치면 한 27% 가까이를 올렸는데요. 네. 경제 성장률이 2, 3%인데 최저임금을 2년 만에 한 25% 이상을 올리면 네. 과연 이제 경제가 멀쩡할 거냐가 하나가 있고 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실은 다른 나라도 다 하겠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경제 성장률 거의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올린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일단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네. 부작용이 생기면 뭔가 고용에서 일정한 정도 충격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체로는 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그 고용에 좀 뭔가 그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제가 이제 조사했던 자료에 의하면 1990년부터 그 우리나라가 한 30년 동안 보통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예. 일종의 취업자 증가율은 1차 데이터거든요. 예. 약 40만 명씩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있던 연도, 예. 뭐 외환위기라든가 카드 대란이라든가 글로벌 금융이라든가 그런 연도를 아무튼 빼면은 연평균 40만 명이 증가했는데 최저임금을 급상승했던 2008년도에는 한 8.5만 명 정도가 증가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비추어 보면 이 한 4분의 1 정도로 취업자 증가율이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좀 최저임금을 옹호하는 일부 학자에서 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일자리는 네.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그분은 빵명과 비교한 거예요. 연평균 40만 명과 비교하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튕겨져 나간 사람이 있고 일자리에서 네. 최저임금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남아있는 사람은 임금이 올라가니까 노동불평등은 임금불평등은 줄어들게 돼요. 네. 근데 튕겨져 나간 사람은 임금불평등의 그 계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불평등은 오히려 커지는 거죠. 아, 임금불평등은 줄어들고 소득불평등은 커지는 거죠. 통계 사각지대가 있었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인 것을 통계적인 것으로 우리 소장님이 확인해 주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인건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기업주,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사람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장사 못할 것 같아. 그냥 자동화하자. 설비 자동화 도입하자. 키오스크가 그때 확 늘어났죠.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뭐 공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거 도입하고 아니면 공장 해외로 빼자. 뭐 이런 거 도입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도 또 이제 미래 대안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동안에는 그 국내 인건비가 올라갈 때마다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중국의 저가 근로자들 이용하려고 나간 사람도 많고 중국 근로자를 불러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제는 앞으로는 로봇이 대두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우리 진짜 인플레도 많이 발생했고 물가 많이 올랐고 이제 생활이 안 된다. 좀 적정 우리 소득 수준을 반영해 달라라고 하면서 올리려고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난 중국은 아니고 이제 말 더 잘 듣는 로봇 도입해야지, 인공지능 도입해야지. 그게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건데 그럼 앞서 소장님께서 자산 불평등도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 말고는 해소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또 근로소득과 관련돼서 제가 여쭤봤던 걸 봤더니 이제 또 로봇이 또 대체제로 들어오면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불평등도를 완화하기에 어떻게 보세요? 최저임금 얘기를 하나만 더 잠깐 보충 얘기를 드리면 최저임금의 가장 적정한 방식은 경제 성장률과 유사하게 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최저임금 취지 자체가 너무 처지는 거나 아니면 협상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예. 최저임금으로 경제 불평등을 줄이려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분들이 너무 다른 어떤 협상력 있는 노동자들에 비해서 처지지 않도록 경제 성장률과 비슷하게 올려주는 정도.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거고. 예. 왜냐하면 이제 최저임금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AI를 어떻게 볼 거냐 문제는 네. 재밌는 거는 자본주의 역사 내내 AI와 유사한 게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역사 자체가 산업화 기계화 역사였거든요. 예. 기계화 이퀄 자동화 역사였고, 그러니까 뭐 포도주의를 비롯해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본주의 내내 보통 1760년대경부터를 자본주의를 본다고 치면 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전 세계로 자본주의가 뻗어나갔는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 고용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했는데 고용이 증가해요. 예. 실제 역사는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일종의 이제 그 뭐 인류의 이 미래가 없어질 거다 이런 등등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불투명하다. 그럼 AI나 로봇이 도래해도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얘기신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예.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사꾼들이 사라지면 예. 그러면 이제 이 많은 농사 짓는 사람이 사라지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예. 하지만 그 사람들이 2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제조업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건데 100명이 100만 원을 생산하다가 네. 50명이 100만 원을 생산하면 예.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질문이랑 같은 거예요. 예. 보통 1차 생각하면 특히 이제 정치하거나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야 100명이 100만 원 생산하다가 50명이 100만 원 생산하면 50명 어디 가란 말이냐. 예. 그러면 이건 나쁜 거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적은 노동으로 동일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생산성 향상인 건데 예. 자본주의 역사 내내 네. 생산성 향상의 역사였다. 네. 뭐 기계를 도입하거나 자동화를 하거나 뭐 등등등. 그런데 그러면 농사하시는 분들이 제조업 노동자가 되고 제조업이 특히나 생산성 향상이 가장 가파른 분야거든요. 네.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 전기 이런 쪽 생산성 향상이 가장 가팔라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도 계속 노동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냐? 서비스업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생산성이 막 향상되니까 이 손에 잡히는 경제하던 이준희 기자님은 3프로 TV 같은 데 가서 네. 이 3프로 TV 같은 새로운 서비스업을 개척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뭐 3프로 TV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 서비스업으로 늘어나는 숫자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을지 줄어드는 숫자가 더 빠를지는 장담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100명이 100만 원어치를 하다가 50명이 100만 원어치를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뭐라 그럴까 100만 원을 사던 걸 50만 원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 50만 원 가지고 영화도 보고 네. 책도 사보고 뭐 연극도 보고 하면서 그 다음 산업에서 뭔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은 AI가 대규모로 발달할 경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제조라든가 전형적인 어떤 화이트 칼라 노동자가 하던 직무 말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네. 그런 걸로 빠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자리에는 변화가 있지 무조건 줄어든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런 결론인데 그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 비율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주제인 평등, 불평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100명이 100만 원어치 생산하다가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서 50명이 100만 원어치 생산하면 그게 꼭 나쁜 거 아니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50명이 100만 원어치 생산했으니까 이분들의 부가가치는 늘었고 소득도 그에 준해서 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생산성 혁신 때문에 50명은 결국 일자리가 원래 있었던 일자리는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를 완전히 바꾸는데 성공한 사람은 그래도 뭐 소득을 유지하거나 거기 더 좋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정착 못한 새로운 그 직업을 찾지 못한 사람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AI와 로봇도 일자리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그 비율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불평등도는 더 심화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거는 실은 그때 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불평등이 출렁출렁거렸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는 학생운동 때문에 이제 불평등 줄어든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쭉 하다가 대기업이 먼저 키우다가 예. 대기업의 부품을 조달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1970년대 중후반부터는 점점점 그러니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늘리는 정책을 해요. 네. 그리고 뭐 그중에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는 계열화 촉진법이라고 일종의 이제 그 계열사들을 많이 만드는 걸 하는 예.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포드주의라 그래서 예. 어떤 자동차 생산을 할 때 과거에는 자동차가 수제품으로 만들었는데 네. 그거를 자동화하면서 약간 중숙련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중임금 노동자가 많아지고 중숙련이 중요해지면서 실은 미국에서 이 평등주의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기술의 패턴, 예. 기술의 특성이 약간 평등지향적인 기술인지 예. 뭔가 쏠림이 심한 기술인지에 따라서 예. 일종의 정책 요인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이제 경제 성장과 불평등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리고 경제 성장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평등이 커지는 게 불가피한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빈곤의 대상을 좀 가지고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빈곤층의 상당 부분이 노인층이다라는 우려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결국 빈곤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노인층의 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로봇 시대, AI 시대에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 빈곤 탈피 문제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제 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요. 예. 앞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하면 우리나라에서 20세 이상 인구를 가지고 따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성인 인구의 60% 정도가 취업자예요. 예. 나머지 40%는 비취업자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 비취업자 상태 가장 덩어리가 큰 사람들이 한 축이 노인이고 네. 또 하나가 전업주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노인과 관련된 정책은 대체로 불평등을 줄였고 그동안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노인 빈곤율이 정체또는 살짝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기초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워낙 컸어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만 해도 기초연금 65세 중에서 국민연금 혜택자가 30%대에 불과했어요. 예. 그러니까 상위 30%만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니까 하위 70% 전체가 기초연금을 주면 이게 이제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좀 성숙해지면서 전체 약 70%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요. 예. 금액은 낮지만.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은 하위 70% 모두에게 주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위 70% 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노인 단독 가구 350만 원이가 그렇고 노인 부부 가구는 이건 재산이 전혀 없다 가정할 경우인데요. 740만 원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350만 원이거나 노인 단독으로 한 740만 원한테 기초연금을 주는 게 정당한 거냐 이게. 예. 특히나 우리나라 초고령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른데 예. 그래서 지금은 기초연금이 부작용이 더 심해졌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순기능이 훨씬 더 컸고 뭔가 이렇게 노인 빈곤율을 줄이는 예. 국민연금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커버해주는. 근데 국민연금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으면서 네. 그리고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노인들은 되게 그 무학이거나 초졸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486 세대 등등은 이제 또 대졸 고령자가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기초연금을 반으로 확 줄이고 그래서 지금 예컨대 노인 빈곤율이 최근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2021년도에 37.6%인데 예. 오히려 최근에 38.2%로 늘어났어요. 오. 근데 이거는 저는 보통 이제 부유한 집안일수록 가구 수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도 약간 이런 효과를 했을 거고 부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노인 빈곤율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네. 그래서 차라리 밑에 있는 노인한테 대상자를 반 가까이 확 줄이고 네. 밑에 있는 노인한테 주는 게 낫고. 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초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 제일 빠르기 때문에 AI와 어떤 약간 이 어르신들 일자리를 결합하는 거 예. 이게 필요하고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리면 AI 시대가 되면 일자리가 계속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뭐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만 나왔는데 이 평생학습과 연동된 직업재훈련 시스템 네. 그거를 유연하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적절하게 일정한 정도의 노동시장 유연성도 하면서 그러나 뭔가 재전환 과정을 국가가 도와주는 네. 그런 정책을 쓰는 걸로 뭔가 좀 이렇게 복지 개념을 좀 안전망 개념을 재구성해야 된다 그럴까요? 네. 그런 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 많은 석학들이 앞으로 21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양극화, 불평등 심화 이걸 꼽더라고요. 오늘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이면들 그리고 오해했던 부분 제대로 또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